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이소. 이제는 자랑스런 자갈치. 네, 쫓아가 파헤친다. 쫓아가서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건근 교수님, 또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으시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5차 탄핵 심판 이 키워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2시부터 7시간 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을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볼까요? 예. 기본적인 핵심 쟁점은 저는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개엄 당일날 네. 그런 지시를 기본적으로 했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지시들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그 계엄을 철회하고 나서 철수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네. 원래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들이 그대로 실현되었냐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근데 홍장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남겼는데 그 메모들이 정말 믿을 만한 증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말하면 이제 내란죄에 대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 내란죄와 연계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탄핵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걸 따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차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굉장히 계속 곱씹게 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정치인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러면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그림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되게 정말 충격적인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보고 그러냐, 왜 내가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건 정말 도둑이 정말 강도가 들어와서 내 뺨 때리는, 내 뺨 맞는 그런 훔친 거 없으니까 그래서 나 도둑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지금 정신 세계라면은 아마도 한두 분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말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한 명밖에 안 돌아가셨잖아. 조금만 다쳤잖아. 이렇게 해서 아마 자기를 합리화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위험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홍장원 제1차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메모를 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고,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한 거다. 이건 계엄 사무가 아니라 그냥 간첩 검거와 관련된 지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서 명단을 받아 적다가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명단이 아직은 언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실 자체를 보면은 지금 현재 오가는 그런 반박을 하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건 부인을 하건 간에 전체적인 걸 아마 TV를 지켜보신 분 같으면은 알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이게 절대로 호수에 떠가는 달이 아니죠. 네. 저는 국민들을 한마디로 그냥 바보 취급한다. 저는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정말 거짓말 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헌정 질서, 그 헌정 질서의 혜택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 그 헌정 질서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정말 법정에 나와서 탄핵 심판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짓말 다 하고 계신다. 그래도 우리는 국민들은, 그리고 사법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게 국민들을 엄청나게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세 분의 이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고 또 대통령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세 분이 하는 얘기 중에서 다른 얘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아까 우리 정보원 1차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헌재를 믿는 듯한 그런 좀 분위기였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헌재에 가면은 이게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는데 지금은 저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윤 대통령하고 또 비상계엄 당시 핵심 군 지휘부가 대면을 하게 됐는데 좀 잘 진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거든요. 분위기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서로 좀 대면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 특히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윤 대통령이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내색을 크게 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되게 제 느낌은 좀 그 두 분, 그러니까 이현영 반급사령관과 이진우 국방사령관 같은 경우, 그 수도방위 사령부 예, 예.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쪽하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어떤 결합 상태에서 저는 나와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 대신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제일 차장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신념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그 신념을 갖고 나오셨고 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태도 그 속에서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대로 쭉 직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네네.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방금 이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그저 국정원의 1차장의 얘기가 그게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게 지어낼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이제 굉장히 딱 명단까지도 특정해서 이제 얘기를 아마 하고 거기에서는 있었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뭐 그냥 윤 대통령의 탄핵의 기각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윤 대통령이 가지는 기대는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은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네. 아직은 하나- 지켜봐야겠지만. 예, 그래도 하나 명확한 거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속에서도 나는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 국회는 그냥 그대로 두라고 나는 이야기했어. 네네. 이건 내 죄가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적어도 선거안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백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보면은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고 내가 신념을 갖고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함으로써 저는 밖에 있는 네. 거구 지지자들하고 자기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게 아마 배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윤 대통령 쪽에 서 있는 이유가 예. 선거 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판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어떤 행보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뭐 사실 이 법원에서 정언을 할 때에도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은 네네. 법 속에 법 집행 속에서의 정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재판에 정말 보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국민들도 다 알고 사법부도 다 아는 거짓말들 그냥 그대로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탄핵 심판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간첩을 잡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예. 좀 그 시간에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시간에 왜? 네. 그다음에 예. 그 당시에 네. 간첩 사건들이 네. 연루된 게 있었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지자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들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답답하더라고요. 없죠. 네, 네. 네, 네. 자,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어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25일 자정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영장 철거는 26일 날 됐으니까 하루 넘겨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속될 이유가 없다 이미. 그러니까 불법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해달라는 건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제 26일 날 됐다 하도 25일이 그 만기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만기고 불법 구속 상태였다라면 아마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했겠습니까? 이거 말이 이상한 안 되는 법적인 그런 논리를 주장을 계속 하고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20일부터 윤 대통령 형사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 탄핵 심판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방안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걸 헌재가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형사 재판보다도 예. 헌재가 아마 탄핵을 기각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헌재에서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선택을 일단은 다른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거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탄핵 심판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작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늘려서 연기하자. 뭐 이게 저는 기본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속에서 구속 취소도 계속하고 아마 앞으로도 보석 신청도 할 거고 계속 늘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뭡니까?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구속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아예 이후로까지 연기하거나 네. 그 내란 탄핵 사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거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을 연기하게 된다면은 내란 탄핵 심판의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1년 6개월 일을 생각해 보면 이미 자기 임기 다 끝난 상태예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나 임기 다 채우고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좀 구도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은 그 자세하게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네.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흐름을 이렇게 짚어갈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이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 중에 한 부분,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야당이 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계속 이제 탄핵을 남발하고 뭘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한 보탬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실제로 자세한 내용에 무슨 일이 어떤 지시가 있었고 하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내란 쪽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식들이 되기 때문에 헌재를 기피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큰 구도를 보면서 아마 접근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에는 뭐 경고성 계엄이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뭐 결국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고 뭐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거는 분명한 위헌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요원을 그때 끌어내라고 이야기가 의원이 아니고 요원 끌어내라고 했는데 네. 사실상 그 말을 지시한 그 시간대에는 네. 본관 건물 안에는 요원이 없었어요. 특전사 요원들 안에 진입도 안 한 상태인데 뭔 요원이 그게 무슨 요원이 있어서 요원을 끌어내란 말입니다. 완전히 센 거짓말입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원을 여러 번 들였다 이러면서 계엄 모의 혐의를 좀 부인을 했거든요. 야권에서 좀 충황파 핵심 멤버로 좀 지목한 인물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실제로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들이 모이기는 했으니까 몇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반대가 저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엄을 한 사안이 아니죠. 예. 계엄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고등학교 어쩌고 하는 그런 연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저는 기현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단순 가담해가지고 지시하는 명령을 따름에 따른 생기는 재형하고 그다음에 정말 계엄 모의에 직접 참가해서 사전에 딱 모의했다는 거는 이 형량 자체도 다를 거고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계엄 모의에 한 사전 단계의 준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자기 내란 탄핵 형사재판에서 자기 형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한국의 상황 속에서 자꾸 중암고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스스로 본인의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한 어떤 덩어리 한 집단이 맞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인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또 오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 면회를 갔다 왔는데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선을 걷지만 뭐 그렇게 보이진 않은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라고 해서 끌려간 느낌이 든다. 예. 특히 나경원 의원은 왜 날 꼭 불렀지? 이런 말을 했다는 후문이 있으니까 이거 뭐 본인들이 가고 싶은 의지도 있고 예. 있지만 저는 불려간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 속에서 어떻게든 권영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당 지도부의 자격으로 거기 갔다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쵸. 거죠. 개인적인 계속 차원일 수가 개인 없지. 자격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관점들은 명백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 간에
이 사안을 보는 그다음에 이 사안에 이르는 결론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이미 이 탄핵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당의 지도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로 줄면회가 또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차피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 자체가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하여서 그런 관계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조기 대선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개인 자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면회 정치, 접견 정치를 계속하면 자기는 좋은 거죠. 저는 문제는 거기에 얼마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라갈 거냐, 어디에서 끊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제대로 못 끊어내면 대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딱 절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 절연의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조기 대선 말씀을 하셔서 좀 이야기를 지나가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주에 사실상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인 대통령 중에서 특정한 지역을 기반하지 않고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성공한 사례 그나마 조금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안철수 이제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국민의당을 갖고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호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 있었던 예. 반민주당 정서 이걸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은 어디에도 그런 깃발을 꼽을 데가 없다. 이게 저는 심각하게 한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깃발을 꼽지 못하면 20%대 지지율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명백히 한계가 있고 결국은 개혁신당은 아무리 독자적인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결국은 끌려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아예 용해되어 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가 정당 개혁신당 안에서의 대표와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라 허은하 대표죠. 그죠? 예, 이렇게 예. 막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하는데 모르겠으면 저는 오히려 좀 좁게 해석을 하면은 그런 데서 좀 벗어나는 그런 제스처일 수 있지 않느냐. 갑자기 이 시기에 대통령 대선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허은하 의원 말대로 이 몇 명 안 되는 이 당도 하나 제대로 통합하고 추스리지 못하는데 뭔 대선이냐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차기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한 결과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권의 잠룡이다 이런 내용을 좀 거론되고 있는데 그 배경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저는 예. 대선에 나갈 생각도 없다라고 했고 결국은 아직 현재 여권 그러니까 이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심이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에 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시작도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초기 대선에 가게 되고 여권 후보를 뽑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눈치 보면서 지금 아직까지 대선은 아니야. 난 대선 아직 생각 없어.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발밑에서는 끊임없이 오리발을 지금 내고 있다는 여러 가지 백조처럼.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은 명백하게 나갈 거고요. 아마 끝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저는 허상의 지지율이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김문수 이제 후보 앞으로 되겠지만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장관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지지율도 보이는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보수 지지층을 대변하는 지지층이 그만큼 김문수 장관과 생각을 같이 할 정도의 극우화된 지지층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좀 유의미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분이다. 옛날에는 죽어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서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대표하는 상당한 지지층이 대단히 극우 보수화되어 있는 그 현상을 저는 김문수 현상이 반영한다.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여론 응답에 좀 적극적인 그렇죠. 그런 적극적이기 때문에 현상도 그게 있거든요.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수면 위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 홍 시장하고 김문수 본인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간에 그런데 사실은 또 잠룡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그 후보 전쟁이 시작되면은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거든요. 뭐 상속세 개편,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초과 근무 예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우클릭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차 교수께서 말씀하시도록 제가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이제 둘이서 얘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차 교수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막 진보 일변도가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정치를 할 거다라고 우리 차 교수께서 지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시스트를 해주셨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국민의힘이 약간 보수화가 극우 쪽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표하는 게 김문수 지지층과 겹치고 있고 이런 부분이면 자꾸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중도 보수의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고 저는 그쪽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자꾸 밀어넣어서 대선에서 공간을 훨씬 넓히면서 중도 무당층에 대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건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내란 탄핵 정국을 지나서 만약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새롭게 조기 대선이 온다면 그때 중도 무당층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재명은 그럼 괜찮아? 이걸 질문을 가질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마련해 준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난 여기 가서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로서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릴게요. 이 지금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나 이제 진보 쪽이나 또는 노동 계층에서도 이 점에 대해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두 분 보내드려야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또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또 저체온증으로 인한 한랭 질환자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